저는 앨리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죠. 제 명함에는 국제 지적 재산권 전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커리어우먼일 테지만 제 안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5살 때였죠. 기억은 흐릿하지만 고아원의 차가운 바닥과 어두운 복도만큼은 잊을 수 없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본 따뜻한 미소와 포근한 이불. 그때부터 저는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앨리스, 이번 한류 관련 소송 내가 맡아줬으면 해. 파트너 변호사 마이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분쟁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관련된 일은 피해왔어요. 그곳에 대한 기억은 버려진 상처뿐이었으니까요. 다른 케이스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만한 사람이 없어. 게다가 내가 한국계잖아.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평생 그런 시선과 싸워왔습니다. 저는 미국인이에요. 단지 얼굴이 동양적인 것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사,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 과정.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문화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아파트 창문으로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위해선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죠. 전화기를 들어 양부모께 전화했어요. 한국에 가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괜찮겠니? 괜찮아요. 그냥 일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돌아가는 곳, 제가 버려진 곳, 제 뿌리가 있는 곳.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단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가난한 나라, 제가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배경 정도로만 생각했죠. 소송 자료를 더 살펴보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놀라운 성장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빠른 성장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저는 진실을 찾아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세우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비행기 티켓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한국행,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걸까요?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거예요. 제 과거와, 그리고 어쩌면 제 미래와도.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갔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제 기억 속의 한국은 회색빛 건물과 먼지 나는 길이었는데. 처음 오셨어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래전에 왔었어요. 제 대답은 애매했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진정한 의미로 와본 적은 없으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송 관련 미팅이 있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법무팀과 만나기로 했죠.
회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정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법무팀장 김 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한국계인데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저를 보는 시선이었죠. 미팅은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영어 실력은 꽤 좋았어요. 소송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김 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왔어요.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고궁을 발견했습니다. 경복궁이라고 했죠.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전통 궁궐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과 화려한 단청, 정교한 목조 건축물들. 그 웅장함에 압도됐어요.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낸 문명이 어떻게 제 기억 속에는 그저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로만 남아있었을까요? 가이드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이 궁궐은 계속 재건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이곳에 있었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그때는 그저 슬픈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냈을까? 그날 밤 소송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류의 성공 배경에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전략이 아닌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더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역사학자를 찾았어요. 서울대학교 박 교수라는 분이 한국 전쟁사 전문가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소송을 위한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궁금증도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녹음이 우거진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날이었죠. 박 교수님의 연구실은 인문대학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분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어요. 앨리스 변호사님이시죠? 들어오세요. 박 교수님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덕분에 대화가 수월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박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쓴 생존의 역사,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영문판도 있어서 드릴게요. 책을 받아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궁금증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수천 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답을 찾으려면 직접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몇 군데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소송 준비는 잠시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먼저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고구려 시대의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박 교수님은 고구려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612년 수 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200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을지문덕 장군의 지략으로 이를 물리쳤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형을 이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적을 살수해서 유인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전략의 교과서적 사례예요. 다음으로 본 전시물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한산도 대첩 이야기였어요. 이순신은 원래 육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처음 해군을 맡았죠. 그는 독학으로 해전 전략을 연구했고 판옥선과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을 개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서양 역사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을까요? 박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생존자의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교수님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몽골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 번의 전투로 무너졌죠. 하지만 고려는 30년간 저항했어요. 강화도에 도착해 성곽 위에 올라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박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몽골군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이요? 대초원의 기마민족에게 바다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을 거예요. 정확합니다.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몽골의 기마병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버텼죠. 이것이 약자의 지혜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지혜였어요. 어쩌면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박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존이었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패배해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박 교수님이 주신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른 아침 박 교수님과 함께 경상남도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해인사가 있는 곳이죠. 차 안에서 박 교수님은 이곳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 속에서도 만들어낸 불교 경전이죠.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새겨진 이 경전은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술 결정체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런 대규모 문화사업을 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고려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몽골이 고려의 땅을 점령할 수는 있어도 고려인의 정신까지 지배할 수는 없다는 선언이었죠. 해인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장경판전으로 들어가자 박 교수님이 목판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목판들은 700년이 넘었지만 보존 상태가 완벽합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물 덕분이죠. 온도와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구조예요. 목판을 자세히 보니 정교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 글자의 크기가 균일하고 선이 정확했어요. 이런 정밀함이 700년 전에 가능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생존의 증거예요. 박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인사를 나와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앨리스 변호사님, 한국인들에게 문화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약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강했죠.
그래서 어떤 침략에도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의 힘이라. 이것이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비결 중 하나였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화를 중요시했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패배해도 우리의 문화와 정신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 걸까요? 박 교수님은 제 마음을 읽으신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그 정신의 일부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DNA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파주로 향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차 안에서 박 교수님은 한국 전쟁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은 냉전 시대의 첫 번째 열전이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됐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평화로운 모습 아래 전쟁의 상처가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회복력이죠. 파주에 도착해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민족이 갈라져 70년 넘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 상태일 뿐이죠.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박 교수님의 질문에 생각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파주에서 한 분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신 박용진 할아버지예요. 우리는 파주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정돈된 정원이 있는 단층 주택 앞에 차를 세웠어요. 92세의 박용진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하셨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당시 서울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한 채의 건물도 제대로 남지 않았죠.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요. 당장 내일을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던 거죠. 박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인들은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죠.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전쟁 직후의 모습과 점차 발전해가는 한국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1953년 우리 마을입니다.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이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이 아이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나이였을 때는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세대 만에 전쟁의 상흔에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의 역사가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에 담겨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전쟁과 재난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 날을 준비했어요.
폐허에서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죠.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는 사실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후에는 판문점을 방문했어요. 남북이 직접 마주하는 이 긴장된 공간에서 한국의 현실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온 한국의 모습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앨리스 변호사님,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됐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어요. 저녁에는 서울로 돌아와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천만 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역사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한 말이에요. 앨리스 변호사님,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인한 나라였다니. 말을 이으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 걸까요? 어쩌면 제 안에 있던 한국인의 정신이 깨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네요.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박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있었던 고아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박 교수님은 잠시 놀라시는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함께 가보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제가 버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찾아야 할 곳, 제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님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5살 때까지 있었던 곳이에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어떤 기억이 떠오를지 두려웠어요.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건물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현대적인 시설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를 맞이한 김 원장님은 35년 전 이곳에서 일하던 분이셨습니다. 정수연. 맞나요? 당신이. 제 한국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김 원장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물론이죠. 당시 저는 여기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었어요. 수연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책을 좋아하던 조용한 아이였으니까요. 김 원장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어린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그게 저였어요. 수연이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김 원장님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며 쓴 편지였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미혼모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녀는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 그녀의 마음이 담긴 단어들.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김 원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당신의 생일에 찾아와 소식을 물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서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나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찾은 안도감, 그리고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묘지를 나오며 박 교수님께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여행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이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가 버려진 나라가 아니라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은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제 어머니의 나라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익숙한 풍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듯 했어요. 책상 위에는 박 교수님이 주신 책과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측 변호사들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 변호사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네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한국어 단어를 배울 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소리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소송은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로펌의 파트너들은 제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새로운 국제 사건들을 맡길 의향을 보였어요. 앨리스, 다른 아시아 관련 사건도 내가 맡아줬으면 해. 시니어 파트너가 제안했습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앞으로는 앨리스보다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한국 이름입니다. 3개월 후, 박 교수님이 뉴욕을 방문하셨습니다.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만나서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웃으시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입니다. 김 원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있었어요.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영원히 사랑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 제 뿌리,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을 보내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어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역사나 문화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지 배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은반지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와 저를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유의 눈물,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어요.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평화로움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는 정수연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살아남은 것처럼 저도 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